안녕하세요. 야릇하게 동화 읽어주는 문부선입니다. 오늘은 백설공주 편입니다. 모든 내용이 항상 잔인하게 끝나지만은 않아요. 오늘은 어떻게 끝날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설공주는 연회에서 자신을 가엾게 쳐다보던 왕자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백설공주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다. 백설공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아름다웠다. 7살에 이미 왕국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꼽혔고 10살이 넘자 대륙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미모는 저주나 다름이 없었다. 어릴 적 친어머니를 여의고 맞은 계모는 아름다웠었지만 마녀였다. 계모는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하여 왕의 궁전을 비울 때면 공주를 방에 가두거나 공주의 시종을 천박한 불황자들로 고용하기도 했다. 백설공주는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계모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인 왕도 백설공주에게는 고통이었다. 왕은 왕비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웃 왕국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했다. 더 큰 성,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 했고 아내와 딸도 최고의 미모를 갖추기를 원했다. 백설공주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꿀 것을 강요받았으며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 외출도 제한당했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통제당했다. 그 결과 왕은 백설공주가 천하절색으로 자라나는데 성공시켰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나머지 아버지인 왕마저 백설공주를 탐하게 되었다. 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백설공주를 범했다. 아직 10대에 불과했지만 딸은 이미 미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희고 기다란 다리, 새빨간 사과빛 입술, 부드럽고 긴 흑발, 탄력 있는 젖가슴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다. 왕은 공주의 덜 여문 음부를 희롱하며 쾌감을 느꼈지만 백설공주에게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왕의 시기심은 백성에게도 향했는데 커다란 산과 그 광산을 보유한 7 형제에게 가장 강한 시기심을 느꼈다. 7 형제만이 험준한 산맥의 광산에서 철을 채굴할 수 있었고 광산의 강철로 군대를 무장하던 왕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왕은 뛰어난 능력과 재력으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7 형제를 경계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회담이나 연회 때 7 형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냄새나고 못생긴 난쟁이들인지 소문내는 일뿐이었다. 왕과 왕비의 시기심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백설공주가 아버지의 탐욕에 고통받는다는 소문이 또 돌았다. 백설공주는 틈만 나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자기 부모보다 힘센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웃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국력도 약했다. 연회 때 백설공주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비는 어느 날부턴가 왕이 자신 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설공주의 미모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왕비는 남편의 몸과 마음까지 뺏겼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왕비는 비밀리에 사냥꾼을 불렀다. 내일 왕국에 사냥대회가 있을 것이다. 사냥에 정신이 없을 때 백설공주를 뒤처지게 할 것이니 너는 산짐승이 물어 간 듯 백설공주를 납치해라. 산속 깊이 데리고 가서 공주를 죽이고 내게 심장과 간을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다음 날 사냥대회가 열리자 왕비의 명령대로 무리에서 뒤처진 백설공주를 낚아채어 산속 깊이 끌고 갔다. 그녀를 죽이려는 찰나 사냥꾼은 백설공주의 눈물 어린 눈과 새빨간 입술, 끌려오느라 흐트러진 옷 사이로 드러난 속살을 보았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겁탈했다. 사냥꾼의 헐떡이는 호흡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서 퍼져나갔다. 이를 끝낸 사냥꾼은 바닥에 누워 넋을 놓은 백설공주를 보고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이대로 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한 그는 공주를 숲속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마침 숲에 노루 한 마리가 있어 대신 그 심장과 간을 왕비에게 바쳤다. 백설공주는 몸을 추스린 후 주변을 살펴보았다. 숲에는 나무가 울창했고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설령 돌아가도 왕비에게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다. 백설공주는 무작정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걷던 백설공주는 산 아래에 있는 널찍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백설공주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지만 주인은 보이지도 않았고 식탁 위 7명분의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설공주는 공주라는 체면도 망각한 채 음식을 정신없이 집어먹었다. 배를 한껏 채우자 몰려오는 피로감에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잠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집주인인 칠형제가 돌아왔다. 형제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굉장히 당황했다. 누구지? 우리 음식을 모조리 먹어버린 사람이? 누구지? 우리 침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막내가 자신의 침대에서 쿨쿨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물었다. 형제들은 모두 침실로 와 백설공주를 보았다. 아니, 공주님이 아닌가? 어째서 공주님이 도둑처럼 들어온 거지? 둘째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인기척에 깨었고 칠형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무례를 무릅쓰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저를 납치하여 이곳 숲 한가운데 버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일개 사냥꾼이 혼자 공주를 납치할 리가. 듣자 하니 왕비가 공주의 미모에 질투 느낀다고 했는데 계략을 써서 궁전에서 내쫓은 건 분명하지. 공주를 보니 그럴만도 하군. 붉은 앵두 같은 입술에 눈빛 같은 피부에 칠흑 같은 흑발을 지녔군. 하지만 이를 어쩌지? 공주를 돌려보내자니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고 여기 머무르게 하자니 우리를 안 좋게 소문내는 왕이 괘씸하군. 그 자식이라고 달을 깨웠겠지. 형제는 백설공주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만히 듣던 백설공주는 이곳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칠형제에게 자비를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의 몸이지만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우리는 너 같은 허약한 공주는 필요치 않아. 이곳에 광산을 드나들기 위한 거처일 뿐 우리에게는 너의 왕가가 필적하는 성과 수십 명의 하인이 있다. 제발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형제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칠형제의 아내가 되어라.
너의 아비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못생기고 가난한지 거짓을 퍼뜨린 통에 시집 온다는 여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인들도 모두 남자뿐이야. 이는 모두 너희 아비의 잘못이니 네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백설공주는 광산의 칠형제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형제는 왕의 말과는 달리 키는 이 산을 지탱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컸고 광산에서의 노동으로 근육은 바위와도 같았으며 얼굴은 대리석을 까 만든 조각상 같았다. 백설공주는 형제의 말을 따르기도 했다. 상황이 어떻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7형제를 따라 집을 나선 백설공주는 7형제가 사는 커다란 성에 도착했다.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성은 궁전에 필적할 정도로 컸고 성벽은 산의 암석 그 자체였으며 성문은 아름드리 나무보다도 높았다. 성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백설공주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그녀를 위한 침실도 마련해 주었다. 너는 이제 우리 형제의 아내이다. 네가 우선 할 일은 형제들의 밤일을 상대하는 것이야.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차츰 성의 안주인으로서 할 의무를 주마. 다음 날 지체할 것 없이 7형제와 백설공주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백설공주는 이 성 안의 유일한 여자였다.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7형제와 번갈아 가며 잠자리를 하였다. 첫째는 형제 중 가장 덩치가 컸고 실질적인 리더였다. 하지만 덩치와는 다르게 부끄럼을 타는 듯 했고 자신보다 한참 작은 백설공주를 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다. 백설공주는 이 커다란 야수를 부드럽게 다루었고 이내 둘은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는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했다. 광산의 수익, 이웃나라와의 거래, 생산량 등 관리했다. 도시에도 자주 방문하여 사회 경험이 많은 둘째는 여자 경험도 많은 듯 잠자리를 가질 때 자신이 이끄는 것을 선호했다. 땡두를 간지럽히고 귀를 핥고 음부를 매만질 때마다 공주는 참을 수 없는 신음을 흘려댔고 또한 둘째가 백설공주의 반응이 즐거워 언제나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가졌다. 셋째는 광산의 현장 지휘를 담당했다. 7형제는 모두 뛰어난 광부였지만 일꾼들은 서툴고 사고가 잦았던 터라 셋째는 사람들을 돌보며 진두지휘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광산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침실에서는 백설공주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다. 백설공주는 낮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과 반대로 귀여운 모습에 마음에 들었다. 셋째는 백설공주가 음경을 만져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백설공주는 늘 새로운 방법으로 셋째를 자극해 주려 시도했다. 넷째는 보석을 제일로 잘 캐는 광부였다. 언제나 감각적으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 기술은 형제 중 제일 떨어졌다.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도 넷째의 실력은 늘지 않았고 언제나 눈치 보느라 바빴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테크닉에 낙담했지만 백설공주는 형제를 평등하게 대하려 했고 넷째는 그런 배려심이 늘 고마워했다. 다섯째는 형제 중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여유만 생기면 광산을 떠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그가 유일하게 형제들을 제치고 열의를 보이는 순간은 성에서 잔치를 벌일 때였다. 활달한 그의 최대 관심사는 백설공주와 시간을 보내는 거였다. 백설공주와의 잠자리도 좋았겠지만 그보다도 어울려 노는 것을 더 재미있어 했고, 성 안 구석구석으로 처음으로 소개해 준 것도 다섯째였다. 넷째와 다섯째는 공주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서 첫째가 좀 부끄러움이 많았고, 둘째는 공주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셋째는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 귀여운 매력에 백설공주가 셋째를 건드렸죠. 일단 둘째, 셋째가 지금 제일 적극적이에요. 남녀 관계에서. 자, 여섯째로 갑니다. 여섯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기관을 했을 정도로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광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학자였다. 산의 갱도를 탐색할 수 있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광물이 나는지 기록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심한 탓에 백설공주가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녀를 부르는 일은 없었다. 그래도 그녀가 찾아가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고, 관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백설공주를 당황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소심하게 마냥 가만히 있는데, 또 한 번 건드리게 되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변하는 여우 같은 여섯째 얘기였습니다. 자, 막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막내는 형제 중 유일한 10대였고 가장 왜소했다. 하지만 작은 키와 마른 몸으로도 형들을 잘 따르며 도와주었고, 그런 막내를 다들 아꼈다. 막내는 백설공주와 나이가 비슷한 탓에 말이 통했고, 백설공주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눈치채고 도와주곤 했다. 성실한 막내는 몸집과 달리 형제 중 가장 큰 약물을 가지고 있었다. 반전이 있었어요. 가장 큰 몸집과는 달리 백설공주는 막내의 바짓가락을 처음 내렸을 때 손목만큼 굵고 팔뚝만큼 긴 약물을 보고는 어찌할 줄 몰랐다. 하지만 배려심 넘치는 막내는 우악스럽게 관계를 하지 않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백설공주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슬며시 쓱 들어갔대요. 자신을 가득 채우는 막내를 안으며 백설공주는 가장 키가 막내한테서 가장 큰 존재감을 느꼈다. 백설공주는 차츰 성 안 생활에 적응하였고 해야 할 일도 찾아냈다. 형제들은 성의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으리으리한 외경과 달리 성 내부는 황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이런 탓에 이웃나라의 귀족들도 한 번 방문하고 다시 오기를 꺼려했다. 백설공주는 하인들과 함께 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성은 금세 그 격에 맞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갖춰졌다. 칠형제는 이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고, 자신들이 광산에서 캔 보석들로 이루어진 형형색색 상질리에를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박물 장수가 성문을 두들겼다. 백설공주는 성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노파가 내미는 빗을 곧바로 머리에 꽂아보았다. 그러자 빗에 발라두었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백설공주는 쓰러졌고, 노파는 이 모습을 보고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공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칠형제들은 단숨에 달려왔다. 형제가 공주의 머리에 꽂힌 빗을 떼고 성의 치료사가 독을 해독하자 다행히도 일어날 수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마녀 같은 왕비의 짓일 것이다. 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살하려고 하던 게 틀림없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을 몸에 지니지 마시오. 형제들은 걱정하며 타일 넣고 공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에 음식을 나르는 상인들이 도착했고 백설공주는 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행렬 안에서 한 노파가 나와 새빨간 사과를 건넸다. 저희 마을에서 수확한 보석과도 같은 사과입니다. 꼭 공주님께 이 사과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백설공주가 탐스러운 사과를 받아 들고 감복하며 한 입 베어 물자 이내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노파는 또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칠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성으로 달려왔고 침대에 눕힌 백설공주가 어떤 해독제에도 깨어나지 않자 절망하였다. 그때 가장 백설공주를 주의 깊게 보던 막내가 목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과 한 조각을 하나 빼냈다. 거친 기침을 하며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형제들은 환호했고 공주는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죄송해요. 성에 들어오는 음식을 확인하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은 그 마녀의 괴락임이 틀림없쇼. 감히 우리 부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다니. 자식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왕과 그 왕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왕국과의 마지막 거래 창구까지 끊어버렸다. 철을 공급받지 못한 왕국은 당장 군사력에 큰 해를 입게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암벽으로 이루어진 광산의 성은 그 어떤 군대로도 함락하지 않았고 결국 무기로 성벽을 두드리던 왕국의 군대는 모든 무기가 망가지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쟁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었다. 왕국이 패퇴하고 무기가 망가졌다는 소식에 원한을 갖고 있던 이웃 나라들이 결탁하여 왕국을 무너뜨렸고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목이 매달렸던 것이었다. 왕비는 가까스로 궁전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적군에게 둘러싸인 왕국에서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광산의 성으로 도망오게 되었다. 대륙 최고의 미녀인 나의 딸 백설공주야,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백설공주는 성벽에서 마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눈짓으로 하인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하인들은 불에 달군 강철 구두를 마녀에게 신겼다. 마녀는 벗을 수 없는 강철 구두를 신고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춤추듯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야 말았다. 마녀가 죽고 난 후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광산의 성문을 두드렸다. 백설공주여, 그대를 만나러 왔소. 백설공주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옛날 궁전에서 핍박당할 때 자신을 딱하게 쳐다보던 왕자임이 기억났다. 공주여, 그대가 난쟁이들의 광산에 갇혔다는 소식을 내가 구해주러 왔소. 백설공주는 어이가 없어 왕자를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님, 제가 구출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군. 살아있어 다행이요. 하지만 거친 난쟁이들의 거처에 힘들게 있을 필요는 없소. 내가 데리러 왔소. 백설공주는 더더욱 차가운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때마침 칠형제가 들어왔고 백설공주는 남편들의 품에 안겨 왕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은 상대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군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힘없이 본척만 하더니
만만하다고 알려진 이곳에 제가 있다니까 이제야 나타나나요? 이분들이 못생긴 난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나의 남편들은 당신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겼으며 더 부유하고 더 강합니다. 그 어떤 군대도 막을 성이 있어서 저를 지켜줄 수도 있답니다. 당신은 이들보다 못났고 힘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길 바랍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만 믿고 이곳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며 터벅터벅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무리가 되게 잔인하진 않아요. 어때요? 재밌었어요?